임신 8개월에 시어머니가 제 뺨을 쳤습니다. 컵 흔들림, 정적, 삐울림. 애가 우리 집 피가 맞긴 하니? 눈을 감고 깊게 숨. 그날 무너진 건 제가 아니라 그 집안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임신 8개월이던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시댁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는 이미 무거웠고 허리는 늘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과일을 깎고 계셨고 시누이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 주 병원 검사에서 뭐라고 하던? 아, 예. 다 정상이라고 하셨어요. 아기도 건강하고. 성별은?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니,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시누이가 몸을 일으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 또 숨기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의사 선생님이. 닥쳐.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집안에 시집 온 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 집안의 규칙을 모르니?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시어머니가 일어서셨습니다. 과일칼을 도마에 내려놓는 소리가 쾅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움찔했습니다. 엄마의 긴장을 느낀 걸까요? 어머니, 제가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제 앞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슬로우 모션으로 기억합니다. 퍽! 둔탁한 소리, 그리고 정적. 제 뺨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삐하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 피가 맞는지도 모르면서 이 집에 뭘 바라고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뺨을 감싸 쥐고 다른 손으로는 배를 감쌌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 뱃속에서 또 한 번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시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소파 끝에 앉아있던 남편. 그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리모컨을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시끄러워. 뉴스 보고 있잖아.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낳아야 하는 도구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뺨은 계속 화끈거렸습니다. 일어나. 저녁 준비나 해. 시어머니의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배가 무거웠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넘어지면 안 됐습니다. 뱃속의 아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눈가는 충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돼. 지금 울면 안 돼.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부엌에서 칼질을 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무 하나를 제대로 썰 수가 없었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또 움직였습니다. 발로 차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속으로 아기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식탁 구석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는 게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만 반찬을 권하셨습니다. 시누이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는 거기 없는 사람처럼.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안 된다. 뱃속의 아기가 또 움직였습니다. 작은 발로 제 배를 톡톡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기가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널 지킬게. 반드시.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물었습니다. 당신은 봤죠? 오늘 낮에.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뭘? 어머니가 저한테. 아, 그거. 엄마가 화내실 만했잖아. 당신이 자꾸 말을 안 하니까. 임신 8개월인 사람한테 손을 드는 게 정상인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당신 오늘 피곤해. 그냥 자. 그리고는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뺨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야 흘렀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해서.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이대로 아기를 낳을 수는 없다고. 새벽 4시 핸드폰을 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검색했습니다. 임신부 폭력, 가정폭력 신고, 임산부 보호.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범죄라는 것을, 제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결심이었습니다. 더는 당하지 않겠어.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우릴 지킬게. 약속해.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틀이 지났습니다. 뺨의 붓기는 가라앉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무도 그날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저 말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그날 아침 배가 이상했습니다.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기의 움직임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괜찮겠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배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쳐다봤습니다. 왜 그래요? 또 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배가 좀 아파서. 임신하면 원래 그래요. 제가 임신했을 때는 바틀까지 했는데
신우이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병원 가고 싶으면 택시 타고 혼자 가요. 우리 바빠요.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배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또 병원이에요? 병원을 밥 먹듯이 가네. 돈이 그렇게 남아도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 끝에 연결됐습니다. 왜? 회의 중이야. 여보, 미안한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아, 진짜. 하필 오늘? 오늘 발표 있다고 했잖아. 그래도 아기가 엄마한테 얘기해. 나 바빠. 그리고 병원비 내가 내. 뭐? 카드 한도 넘었어. 알아서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통증은 계속됐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 가려면 혼자 가요. 우리는 바빠요. 네.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운전사 아저씨가 백미러로 저를 보셨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네, 괜찮습니다. 병원 빨리 가야겠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택시 안에서 저는 배를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괜찮아. 곧 병원이야. 조금만 참자.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어머, 임산부분이시네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배가 너무 아프고 딱딱해져요. 빨리 침대로 모시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흰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배를 진찰하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자궁경부가 조금 열려 있네요. 조산 위험이 있습니다. 조산이요?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무리하신 일이 있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얼굴 왼쪽 뺨에 멍 자국이 있는데 어디 부딪히셨나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게 임산부에게 외상은 위험합니다. 어떻게 다치셨어요?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서 일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맞으셨나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보호자는요? 오늘 누가 함께 오셨나요? 혼자 왔어요. 간호사가 제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선생님, 상담사 선생님 부르는 게 좋겠어요. 그러세요. 그리고 진단서 준비해 주세요. 필요하면 경찰 연결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 말에 제 눈이 커졌습니다. 경찰이요? 잠시 후 여성 상담사가 오셨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폭력 상담사입니다. 편하게 얘기 나눠볼까요?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날 일을, 시댁에서의 생활을, 남편의 무관심을. 상담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임신 중에 폭력을 당하는 건
특별히 더 위험한 범죄입니다. 범죄인가요? 네. 임신부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범죄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줄. 아니에요. 절대 참으시면 안 됩니다. 당신과 아기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제 안에서 쌓아 올렸던 참음의 벽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담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하세요. 진단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세요. 도와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함을 받았습니다. 여성 긴급 전화 1366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입구가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없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다른 환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응급실에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습니다. 상담사님이 일어서셨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는 시어머니입니다. 환자분은 조산 위험이 있어서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주셔야 해요. 스트레스요? 혼자 난리쳐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옆 침대 환자가 남편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쳐다봤습니다. 상담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지금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생명이요?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닙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일하면서 애 낳았어요. 시누이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언니 원래 이래요. 작은 일도 크게 만들어요. 대기실 환자 한 분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기요, 여긴 병원이에요. 좀 조용히. 시어머니가 그쪽을 쏘아봤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에게 더 이상 스트레스를 주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우리 보고 나가라고요? 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핸드폰으로 찍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됐어요. 가죠. 여기서 창피만 당할 뻔했네. 시누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쪽팔려.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고, 저런 시댁이 어디 있어. 간호사가 커튼을 쳐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이제 괜찮아요. 응급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가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는 안전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겠구나. 그날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면부 타박상, 자궁수축, 조산 위험. 그리고 특이사항란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의심, 경찰 연계 권고. 그 진단서를 받아들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고, 더는 당하지 않겠다고,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병원에서 하루를 입원했습니다. 시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입원했어요. 조산 위험이라고 합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퇴원하면 연락해. 회사 일 때문에 못 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 침대에는 남편과 함께 온 임산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과일을 깎아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런 게 정상인 거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던 세계가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재고 링거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내일 퇴원 가능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퇴원하시면 어디로 가실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시댁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 상담사님께 받으신 전화번호로 연락해 보셨나요? 아직 한번 전화해 보세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간호사가 나가고 저는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망설여졌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이러다가 더 큰일이 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발로 제 배를 툭툭 차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떡해? 아기가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성긴급 전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임신 8개월인데 시댁에서 폭행을 당했어요. 네, 잘 전화 주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혼자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상담사를 보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1시간 후 상담사님이 오셨습니다. 어제 응급실에서 봤던 그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용기 내셨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담사님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먼저 임시로 머무실 수 있는 쉼터가 있어요. 그리고 법률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이요? 네. 가정폭력 피해자는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변호사 선임도 도와드릴 수 있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게 있었나요? 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하지만 법은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님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임산부 폭력 관련 법률 자료예요. 임신부에 대한 폭행은 특별히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임신부에 대한 폭행은 특가법 적용 대상, 조산 유발 시 상해죄 가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네.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깨어났습니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데 증거가 필요하죠? 상담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증거가 중요합니다. 어떤 게 있으세요? 어제 받은 진단서요. 좋아요. 그게 첫 번째 증거예요. 또 있나요? 음성 녹음이나 문자 같은 건 없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상담사님이 노트를 꺼내셨습니다. 먼저 일기를 쓰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최대한 구체적으로요. 일기요? 네.
이게 나중에 진술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통화는 녹음하세요. 녹음 해도 되나요? 네.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는 녹음해도 됩니다. 위법이 아니에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모두 캡처해서 저장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집에 CCTV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알겠어요.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진단서가 있으니까요. 상담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원했습니다. 상담사님이 소개해 주신 임산부 쉼터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깨끗한 침대와 책상이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우리 이제 안전해. 엄마가 지킬게. 그날 밤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1월 8일. 시댁 거실에서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이유는 아기 성별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 남편은 옆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배가 아파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 결과 조산 위험. 혼자 갔습니다. 아무도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켜서 설정을 바꿨습니다.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걸 기록한다. 다음 날 쉼터의 법률 상담실에 갔습니다.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을 들었어요. 진단서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진단서를 꼼꼼히 보셨습니다. 좋아요. 이건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병원 상담 기록도 함께 요청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승패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의 권리를 찾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내 권리를 찾는 것. 그날부터 저는 바뀌었습니다. 우는 대신 기록했습니다. 무너지는 대신 준비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대신 배웠습니다. 매일 밤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엄마는 이제 약하지 않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엄마가 될 거야.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알았어, 엄마. 나도 함께 할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밤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무기를 들었습니다. 법이라는 무기를, 진실이라는 방패를, 그리고 무엇보다 모성이라는 용기를. 쉼터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 있어? 집에 와. 문자 한 줄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분간 돌아갈 수 없어요.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남편이라는 이름을 보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집에 안 와?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분간 혼자 있고 싶어요. 혼자? 임신한 사람이 어디서 혼자 있어? 나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걱정?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집에 당장 와. 이게 너한테도 좋은 거야. 안 가요. 뭐?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뱃속에 누구 애가 있는데? 제 아기예요. 우리 집 아기잖아. 우리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시는데. 걱정? 저를 때린 그분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신다고요? 그럼 당신이 갑자기 사라져서 난리야. 나도 회사에서 욕먹고 있어. 다 너 때문이야. 제가 왜 나왔는지 아세요? 몰라. 또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임산부들 원래 감정 기복 심하잖아.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예민해서요? 어머니한테 뺨을 맞고 조산 위험까지 생겼는데 그게 예민한 거예요? 아, 그건 엄마도 화가 나셔서 그런 거고 당신도 좀 이해해줘야지. 그럼 때려도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엄마한테 말했어. 그러지 말라고. 근데 당신도 자꾸 말을 안 하니까 그런 거잖아. 서로 문제가 있는 거지. 서로 문제라고? 임신 8개월인 사람을 때리는 게 서로의 문제예요? 야, 과장하지 마. 그냥 손 한 번 나간 거잖아. 혼자서 괜찮겠어? 애 생각 안 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애 생각하면 우리한테 있는 게 나은 거 아니야? 혼자서 어떻게 키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저는 돈 있어? 집 있어? 당신 부모님한테 도움받을 수 있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없잖아. 그러니까 집에 와. 내가 나쁜 사람이야? 다 너랑 애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말대로 할게요. 그래, 그럼 집에. 경찰 불러서 신고할게요. 그리고 이혼 소송 준비할게요. 뭐? 저 이혼하고 싶어요. 더는 못 살겠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야, 너 미쳤어? 이혼? 뱃속에 애 있는데? 애 생각은 안 해? 아빠 없이 크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당신 같은 아빠보다는 없는 게 낫죠. 뭐? 아, 저는 며느리가 아니에요. 제 아이의 엄마예요. 그 애는 우리 집 애야. 법적으로도 그래. 아니에요. 제 아이예요. 제가 키울 거예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해봐. 근데 말이야, 법정 가면 내가 이길 것 같아? 당신 직업도 없고 집도 없잖아. 무슨 말이에요? 법원에서 누구한테 애를 맡기겠어? 우리는 집도 있고 돈도 있고 안정적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게다가 당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잖아. 멀쩡하게 집 나가서 쉼터 같은 데 있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이야? 산후 우울증도 올 거고. 제가 언제? 지금도 그러잖아. 변호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산모래. 애 맡기기 힘들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거짓말? 아니야. 현실이야. 내가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집에 와. 순순히 애 낳고 조용히 살면 당신도 편하게 살 수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리고 계속 당하면서 살라는 거네요. 당하긴. 뭘 당해? 좋은 집에서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야, 진짜. 당신 같은 사람 누가 데려가죠? 임신한 몸으로 쫓겨나서 쉼터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소유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더는 얘기 안 할게요. 뭐? 야야, 너 진짜 후회한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35분짜리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저장돼 있었습니다. 이것도 증거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남편과의 통화 내용. 폭행 사실 인정하면서도 서로 문제라며 책임 회피. 다 너를 위해서 가스라이팅 시도. 뱃속에는 우리 집애라며 소유권 주장.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며 양육 능력 폄하. 널 누가 데려가줘라는 모욕적 발언.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 자기 합리화. 다음 날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 전형적인 가스라이터네요. 가스라이터요? 네. 자기가 가해자인데 오히려 피해자처럼 행동하고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조종하려는 사람이요. 제가 정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건 아닐까요? 변호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정상이에요. 폭력에서 벗어나려는 게 정신이 건강한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이겨야 해요. 하지만 남편 말처럼 저는 직업도 없고 변호사님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이의 안전이에요. 법원은 경제력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정말요? 네. 양육 환경, 양육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안전을 봐요. 당신에게는 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요. 이걸로 충분한가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모을 거예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거예요. 접근금지요? 네. 당신과 태어날 아기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출산 전에 친권과 양육권을 선제적으로 주장할 거예요. 출산 전에요? 네. 미리 법원에 당신이 단독으로 양육할 의사가 있다는 걸 밝히는 거죠. 그럼 남편이 아기를 데려갈 수 없나요? 최소한 법적 절차 없이는 못 데려가요. 그리고 우리는 이길 겁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건 당신의 권리예요. 그날 밤 쉼터방으로 돌아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들었어? 우리 이길 수 있대. 엄마가 널 지킬 수 있대.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힘차게, 생동감 있게. 엄마, 파이팅! 아기가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내용 증명이 발송됐습니다. 시댁과 남편 앞으로 폭행 사실 확인, 이혼 의사 통보, 접근 금지 요청. 모든 게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당한 일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법적으로? 집안일을 왜 밖으로 끌고 나가? 우리 집안이 동네에서 어떤 집안지 알아? 저는 이런 식으로 소문내면 너네 부모님은 뭐가 되는 거니?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양쪽 집안 다 망신이야. 폭행은 집안일이 아니에요. 범죄예요. 뭐라고? 너 지금. 어머니, 더는 통화 안 할게요.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 주세요. 너 후회할 거야. 우리 집안을 적으로 돌리면 동네에서 어떻게 살 건데? 이미 적이었잖아요. 저는 이제 저를 지키는 거예요. 너. 저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에요. 폭행 피해자예요. 그리고 곧 엄마가 될 사람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앞으로만 갈 거야.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뱃속의 아기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11월 15일 오전 9시 변호사 사무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은 증거를 정리해 볼까요? 변호사님이 하나씩 펼쳐 보이셨습니다. 첫째, 병원 진단서, 안면부 타박상, 조산 위험. 둘째, 병원 상담 기록, 가정폭력 의심. 셋째, 남편과의 통화 녹음, 폭행 사실 인정 및 모욕 발언. 넷째, 시어머니의 협박 전화 녹음. 다섯째, 일기 형식의 피해 기록. 변호사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네. 하지만 더 보강하면 좋겠어요. 어떤 걸요? 증인이 있으면 좋아요. 당신의 상황을 아는 사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어요. 결혼 후에 남편이 만나지 못하게 했거든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가정폭력 패턴이네요. 고립시키기. 고립시키기요? 네. 피해자를 외부와 단절시켜서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결혼 후 제가 얼마나 고립됐었는지. 혹시 이웃 중에 알고 계신 분은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한번 물어보신 적 있어요. 물어봤다고요? 네. 제가 울면서 들어가는 걸 보셨나 봐요. 괜찮으냐고. 연락처를 아세요? 아니요.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면 좋아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증언을 부탁해 보세요. 하지만 그분이 기억이나 하실까요? 해보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산 분할 관련 서류예요. 재산이요? 저는 가진 게 없는데. 결혼 후 남편이 모은 재산은 공동 재산이에요. 하지만 저는 일을 안 했잖아요. 가사 노동도 노동이에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예요. 위자료요? 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죠. 그게 얼마나 될까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폭행과 모욕이 있었으니 최소 3천만 원은 청구할 수 있어요. 3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양육비도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당신이 받아야 할 것들을 모두 받아야 해요. 그게 정의예요. 그날 저는 시댁이 있던 아파트로 갔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경비 아저씨들과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예전에 이 아파트에 살았는데 잠시 후 한 경비 아저씨가 나오셨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저는 아저씨의 얼굴을 봤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그분이었습니다. 아저씨, 저 기억하세요? 1205호에 살던 아저씨가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그때 그 며느님? 맞나요? 네, 맞아요. 지금은 어디 사세요? 여기 안 사신다면서요? 네, 나왔어요. 그때 아저씨가 물어보셨던 일 때문에 아저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혹시 그때 뭐 잘못된 일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있었어요. 아, 그때 제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눈이 붓고 힘없어 보이셔서 혹시 그때 일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며느님이 계단에서 주저앉아 우시던 거. 제가 괜찮으냐고 물었는데 고개만 끄덕이고 올라가셨잖아요. 날짜도 기억하세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제가 근무일지 쓰거든요. 혹시 필요하면 찾아볼 수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저씨가 사무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낡은 노트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11월이라고 하셨죠? 네. 8일이요. 아저씨가 페이지를 넘기셨습니다. 여기 있네요. 11월 8일. 1205 며느님 계단에서 울고 계심. 상태 안 좋아 보임. 괜찮냐고 물었으나 대답 없이 올라가심. 저는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저씨, 이거 제가 사진 찍어도 될까요? 이게 왜 필요한데요? 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아저씨가 한참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요. 찍으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딸 가진 아버지로서 그 집안은 용서가 안 돼요. 감사합니다. 사진을 찍고 아저씨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혹시 나중에 증언이 필요하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아저씨가 명함을 주셨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대단해요. 이게 바로 객관적 증거예요. 변호사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비 아저씨가 증인도 되어주신대요. 완벽해요. 이제 우리는 정말 강력한 케이스를 가지게 됐어요. 그날부터 증거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문자. 집에 안 오면 애는 우리가 데려간다. 당신 부모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남편의 문자. 정신 차려. 애 낳고 조용히 살면 되는 거야. 쉼터에서 뭐 하고 있어. 창피하게. 신우이의 SNS 게시글. 요즘 며느리들 진짜 이상해요. 조금만 싫으면 바로 집 나가고 모든 것을 캡처했습니다. 모든 것을 저장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으로 싸우면 져요. 증거로 싸우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모든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모든 문자를 저장했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점점 자랐습니다. 이제 37주였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모든 준비를 마치면 안전한 세상에서 널 만날 거야.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어요. 합의요? 네. 이혼은 해주되 위자료와 양육비를 줄여달라고. 얼마나요? 위자료 500만 원, 양육비 월 30만 원. 화가 났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저를 때리고 모욕하고 아기한테까지 위협을 가한 사람들이. 당연히 안 되죠. 거절할 거예요. 네. 거절해 주세요. 대신 우리는 더 많이 청구할 거예요. 위자료 5천만 원, 양육비 월 100만 원. 그렇게 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이게 당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금액이에요. 다음 날 상대방에게 답변서가 발송됐습니다. 합의 제한 거절,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금액 증액. 곧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받았습니다. 야, 너 미쳤어? 5천만 원? 100만 원? 제가 받아야 할 정당한 금액이래요. 정당한? 웃기지 마. 당신 뭐 한 게 있다고? 당신 가족에게 당한 게 있죠. 그거 가지고 이러는 거야? 네. 그거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야, 진짜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가만 안 있어.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한 거고요. 좋아. 법정에서 보자. 근데 말이야, 당신 이기면 내 이름 거꾸로 쓰겠어. 그래요. 그럼 연습이나 해두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법정만 남았다. 뱃속의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엄마, 나 곧 나갈 준비 됐어. 그래, 우리 곧 만나자. 그때는 안전한 곳에서 자유롭게. 12월 1일.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 가정조정실. 저는 깨끗한 네이비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임산부용이었지만 단정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떳떳하게 당신이 당한 일을 말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맞은편에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시누이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남편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들어오셨습니다. 양측 모두 오셨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피청구인 측 입장은 어떠신가요? 상대방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폭행은 과장된 것입니다. 단순 부부 싸움이었고 제 변호사님이 끊었습니다. 부부 싸움이요? 제 의뢰인은 남편의 배우자입니다. 폭행을 가한 건 시어머니입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다시 보셨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시어머니분 11월 8일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손이 좀 나갔을 뿐이에요. 며느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손이 나갔다는 게 폭행 아닌가요? 폭행이라니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좀 혼내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저는 참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제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여기 병원 진단서가 있습니다. 안면부 타박상, 조산 위험. 조정위원이 진단서를 보셨습니다. 이게 심각하네요. 상대방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진단서만으로는 누가 했는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증언이 있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증언서입니다. 제 의뢰인이 같은 날 울면서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조정위원이 증언서를 읽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통화 녹음입니다. 제 변호사님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건 엄마도 화가 나셔서 그런 거고.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위원이 남편을 보셨습니다. 폭행 사실을 인정하신 거네요?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제 말은 녹음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협박 문자들입니다. 문자 캡처 화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애는 우리가 데려간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조정위원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피청구인 측, 이거에 대해 할 말 있으신가요? 상대방 변호사가 난처해했습니다. 그건 감정이 격해서. 감정이 격하면 협박해도 되나요? 제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시누이가 불쑥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 애잖아요. 우리가 키울 권리가 있어요. 제 변호사님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폭력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폭력 가정이라니요? 우리가 언제? 지금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진정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조정이 어렵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정위원이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청구인분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를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양육비와 재산 분할은요? 변호사님이 청구하신 대로입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월 양육비 100만 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5천만 원? 미쳤어요?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건 저를 때리신 거예요. 임신 8개월인 며느리를 때리는 게 말이 되나요? 그건, 그리고 제 아이를 소유물처럼 말하는 것도요. 이 아이는 누구의 피도 아니에요. 독립된 인간이에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 같았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그게 무슨. 조용히 하세요. 조정위원이 제지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를 안전한 곳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피청구인 측 입장 정리해서 다음 기일에 말씀해 주세요. 조정이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 너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이제 법적으로 접근금지 명령 나올 거예요. 뭐? 접근금지? 네. 저와 제 아이에게 가까이 오시면 처벌받으실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에요. 폭행 피해자예요. 그리고 곧 엄마가 될 사람이에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변호사님이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신우이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진심이에요? 정말 5천만 원 받을 거예요? 네. 우리 집 망하게 하려고요? 당신네 집이 망하든 말든 제가 알 바 아니에요. 진짜 독하네. 독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들어갔고 신우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엄마 잘했지? 뱃속에서 아기가 힘차게 찼습니다. 엄마, 최고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12월 20일. 최종 판결 기일. 배는 이제 39주였습니다.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피고와 원고 측 모두 준비되셨습니까? 네. 양측이 대답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과 이혼, 그리고 양육권에 관한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저는 숨을 참고 들었습니다. 먼저 폭행 사실 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피고 측 11월 8일 폭행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시어머니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폭행이 아니라 훈육 차원이었습니다. 훈육이요? 네. 며느리가 말을 듣지 않아서. 판사님이 서류를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임신 8개월인 사람을 때리는 게 훈육입니까? 그건. 게다가 병원 진단서에는 조산 위험까지 명시돼 있습니다. 이게 훈육인가요? 변호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 그리고 특별법상 임산부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고 측은 이를 훈육이라 주장하지만 법은 이를 명백한 범죄로 봅니다. 판사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원고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그동안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항상 며느리니까라는 이유로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뺨을 때리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가 참아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범죄라는 것을.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놀란 듯이, 무서운 듯이.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당하지 않겠다고.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저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님이 피고 측을 보셨습니다. 피고 측 할 말 있으십니까?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기회요? 판사님의 목소리가 냉랭해졌습니다. 폭행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다시 살라고 하는 게 기회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리고 통화 녹음을 들어봤습니다. 큰일도 아니다. 누가 데려가죠. 이런 발언들을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배우자에게 할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정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양육권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피고 측은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재판장님. 원고는 직업도 없고. 판사님이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법원은 경제력만 보지 않습니다. 양육 환경, 양육 의지, 그리고 아이의 안전을 봅니다. 하지만 폭력이 발생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과연 적절한 양육 환경입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원고는 임신 중에도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쉼터에 들어가고 법률 지원을 받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육 의지입니다. 경제력이 부족하더라도 양육비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허가한다. 둘째, 양육권은 원고에게 단독으로 부여한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재판장님. 정숙.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셋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한다. 넷째, 피고는 원고에게 월 양육비 80만 원을 지급한다. 다섯째, 피고 측은 원고와 자녀에게 1년간 접근을 금지한다. 판사님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겼습니다. 정말로 이겼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 후회할 거야. 절대 잘 안 될 거야.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힘차게 찼습니다. 엄마, 우리 이겼어. 그래, 우리 이겼어. 12월 28일, 새벽 3시, 배가 아파 잠에서 깼습니다. 진통이다. 119를 불렀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것 같아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바로 갑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쉼터 관계자분이 함께 가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진통이 심해졌습니다. 후. 간호사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힘주세요.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제 가슴에 올려주셨습니다. 작고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아가야, 우리 아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작은 눈이 저를 보았습니다. 안녕, 엄마야. 아기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사랑만 남았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켰어. 우리 함께 잘 살자.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힘들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 이 작은 생명과 함께니까. 며칠 후 퇴원했습니다. 새로 구한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기 침대를 놓고 작은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게 새 출발이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 첫 입금 확인됐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도 정식으로 발효됐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아기도 건강하고 저도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네, 꼭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가야, 들었어? 우리 이제 안전해. 아기가 방긋 웃었습니다. 첫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나의 딸 하은이가 태어났습니다. 3.2kg, 50cm. 건강한 아이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들었고 무서웠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싸웠고 견뎠고 이겼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딸과 함께하는 삶.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자유니까. 사랑으로 가득한 집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날 뺨을 맞은 순간 무너진 건 저의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제 시대입니다. 하은이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행복할 것입니다.